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이원욱 국회의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하고는 좀 남다른 각별한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충곤 군수님하고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전부터, 제가 국회의원 되기 훨씬 이전부터 형하고 뭐 형제간의 의리 이상으로 맺어 있는 관계고, 우리 신 의원은 저하고 학생운동을 같이 했는데요. 같은 시기에 같이 했던 친구가 저기 은행 쪽 우리 의원님도 이제 같이 하기도 했지만, 근데 같이 했는데 학생운동을 뭐 고대라고 하는 데가 학생운동이 워낙 전대도 세지만 고대 워낙 센 곳이어서 같이 굉장히 많은 학생운동권이 저희 학번 사이에 존재합니다. 근데 같은 서클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친구니까 아주 정말로 각별한 관계죠. 그래서 신 의원이 예전에 국회의원 해보겠다고 할 때부터 내가 언제냐 보궐선거 그때 출전식 때도 제가 왔었고 뭐 등등 했던 기억들이 지금 와보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납니다. 저한테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실제로 저보다도 한 100배 많이 우리 신 의원이 저보다 그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방의 도의원부터 기초의원부터 했죠? 네. 도의원부터 했나? 도의원, 시장님 등등 해서 실제 지방자치 현장에서 느꼈던 그 애로사항들, 대한민국의 문제 뭐 이런 것들 훨씬 더 많이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런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신 의원 앞에서 하면은 욕 먹는 거 아니야? 뭐 그랬는데, 어찌됐든 너 좀 와가지고 좀 얘기 좀 해라라고 해서 친구된 의리 뭐 이런 걸로 해서 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큰 틀에서의 지방자치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디테일한 문제, 세세하게 느끼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는 지방의원도 해보지도 않았고 단체장도 해보지 않아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그냥 중앙의 국회의원 중에 지방자치를 실제로 자기 스스로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고민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인데요. 이거 아까 다 너무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건 생략 하나 들어가고, 이 사진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좀 젊죠. 예, 2016년도 그러니까 15년도에 이게 이제 선거를 하려면 여기 이제 선거 출마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선거를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래서 이 사진은 100% 제가 연출한 사진입니다. 저 옷은 인터넷에서 2만 원 주고 사고, 그래서 2016년도 지방 총선을, 그러니까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이 딱 필요하다. 원래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이 벽보 사진, 명함 사진,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공보 사진, 뭐 이 정도의 표지 사진이 들어갈 만한 거 제대로 된 사진 하나를 찍어보자 해서 2015년 1년 전에 선거 1년 전에 찍은 사진이라 벌써 언제죠? 2015년 되게 16년 전 사진이네요. 그래서 사진 출마하실 분들은 미리 1년 전쯤에 사진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리는 의미에서 제 사진 한번 넣어봤습니다. 32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렇죠. 역시 신정훈 의원하고 함께 일을 하시다 보니까 다 아시는데, 이 지방자치법을 처음 만들어진 게 32년 됐는데 우리가 개정을 하는데 정말 32년이나 걸렸습니다. 정말 어렵게 개정됐죠. 아까 신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미흡한 점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진전할 수, 한 발 내릴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중요한 해였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요. 이거 인구 최근 5년간 지방 소멸 위험 지수 뽑은 건데요. 20에서 39세 여성 인구 비중이 65세 노인 인구 비중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다들 빨갛죠. 뭐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군 단위는 이제 대부분 뭐 시중에도 일부 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보면은 2021년도 3월에 3만 명, 저는 이제 3만 명 이하의 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한번 이거는 별도로 뽑아봤습니다. 전체 군이 82개인데 3만 명 이하 군이 이미 18개. 다행히도 화수는 아직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데요. 농어촌 그 인구소멸 지역의 자치단체가 18년에 84개, 19년에 아까 그 제 첫 번째 페이지죠. 요거의 숫자입니다. 84개, 93개, 1년 단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비율도 39%, 뭐 41%, 46%, 뭐 이렇게 아주 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게 지금 인구 소멸의 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강원 맨 밑에 줄,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은 소멸 위험 지역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지역인 서울이 이제 빨간색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2005년도에 96%, 그다음에 2010년도에 85%, 2020년도에 81.4%로 줄고,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가장 낮은 지역인 전남을 비교해봤습니다. 전남은 이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약간씩 높아지긴 하는데, 2018년도인가에 지방소비세가 들어오면서 지방소비세가 당시에 11%에서 21%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재정자립도가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재정자립도를 서울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의 이런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다. 그것이 결국은 소멸을 가지고 있는 이유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통계를 몇 개 보고 있는 거고요. 수도의 경제 비중을 봤습니다. OECD에서 세계 주요 나라의 수도 경제 비중을 보면 서울은 49%, 50%. 서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입니다. 다른 나라, 도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쿄는 32%. 아테네 이런 데는 워낙 작은 나라들이니까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경제 비중이 서울이 굉장히 높다. 아까 재정자립도를 반추하던 듯한 그러한 통계들이고, OECD 이거는 수도권이요. 수도권으로 봤을 때 요즘에 메가시티, 메트로시티 이런 것들 얘기들을 하니까 수도권의 경제 비중은 한국은 80%, 전 세계 OECD 평균이 지금 60% 정도 되는데,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도권 경제 비중이 이렇게 높은 나라. 이런 상태에서 지방소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건 인구 증가율을 한번 봤는데요. 자연 증가와 율을 봤는데, 이게 이제 인구 증가율이고요. 이게 감소율인데, 파란색 감소율이 드디어 2020년이 되면은 마이너스 3.27%로 최초로 자연 감소,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자연 감소가 순증한 이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 지방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고, 증가율을 봐도 서울,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이 정도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이제 경기만 도지역이고 나머지 시죠. 광역시 이상이 되는데, 경기는 서울의 수도권 중심의 신도시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예외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부산이라든가 대구, 광주, 대전 이런 광역시조차도 인구가 아주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결과는 뭐냐면, 올해 광주 지역의 4년제 주요 대학들이 2021년도 신입생 정원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기사.
무너지는 지방대 200명 이상 정원 미달인 곳이 18개다. 이건 조선일보 기사. 18개 대학의 미달 인원이 6,812명. 작년 491명의 14회 수준으로 치솟았다. 작년 4년제 대학 미달 인원의 약 2배에 달한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대 몰락 위기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재정 자립도 인구와 함께 결국은 나타나고 있는 대학의 소멸 현상까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도권 비대가 가져오는 낭비 요소가 정말로 엄청납니다. 지역이 고루 발전하지 않으면 많은 갈등 요인이 발생하고 나중에 엄청난 갈등 관리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30년 동안 비정상적인 격차가 발생했는데도 정책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못한 거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포기해버리면 영원한 미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핵심은 분권이라고 보여집니다. 분권. 지방분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가장 많이 떠들고 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거 그냥 어디에서 인용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 지방소멸을 보고 중앙의 정치를 보면서 정치하면서 느낀 말을 담은 내용인데 민주주의의 역사는 저는 분권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권한을 이게 고대 로마 시대부터 제정과 민주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 왔는데 그 제정 시대가 훨씬 더 나라를 발전시키고 사회 동포주의 이런 것들을 한 긍정적 요소가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현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류가 투쟁을 해왔고 피를 흘려왔던가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러면 민주주의의 요체는 뭔가?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황제가 갖고 있었던 그 권력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나눠줄 것이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체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립을 시켰는데,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와 대의민주주의의 의회의 권한, 이 권한을 어떻게 하면 분권을 시킬 것인가? 이게 민주주의의 역사였죠. 그래서 중앙의 권한을 어떻게 하면 지방의 권한으로 분산을 시킬 것인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어떻게 분산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 역사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오히려 최근 10여 년 이상을, 지방자치가 32년 전에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10여 년 이상을 중앙정부의 기능이 국회의 기능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 시기. 그리고, 중앙의 권한은 아까 저희가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지만, 처음에 저희가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할 때 재정자립도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비율이 6대4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8대2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7.4, 5대 2.5 이 정도가 돼 있는데요. 일단 그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실시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훨씬 재정의 지방재정의 요소로 봤을 때 훨씬 중앙의 권한이 강화되어 오는 그런 시기의 역사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였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관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초창기에 지방의회 의원들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완전히 무보수 명예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명예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의원들에 대해서 단체장들이 조금 더 배려를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다면 지금은 어떤 지역의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이게 단체장의 비서실장들인지 정말 단체장을 감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비판하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일부 지역은 비서실장 같이 전락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근데 그거는 지방자치 민주주의 역사를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사실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아니면은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관련해서 중앙 권한과 지방 권한에 관련해서
최근 한 10년, 특히 최근 10년 동안은 굉장히 휘퇴하고 있는 역사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아주 깊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나오네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 문제의식을 너무나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방분권 공약 중에서 재정배분을 80대 20에서 70대 30으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93년도에 60대 40으로 시작해서 16년도에 80대 20, 20년도에 74대 26까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7대 3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 중앙의 재정들이 여건들이 굉장히 필요해서 아마 실현을 못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이 공약을 아까 7대 3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14조 원의 지방세 추가 확충이 더 필요한데 그것이 과연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은 좀 있는 상황이지만 어찌됐든지 후퇴해오고 있었던 지방 분권의 역사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돌려놓으려고 했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수치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의문이죠. 그래 지방재정 왜 늘리라고 그래요? 그렇지? 지방정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한테 중앙이 모든 것을 다 하면 훨씬 더 강력한 리더십하에 하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중앙에도 많이 있고 지방에 다니면서도 지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마저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문제는 왜 지방의 재정을 늘리고 지방의 분권을 늘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지방의 권한을 왜 늘려야 되니까 가야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보시면 중앙이 일을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최저임금, 이 문제는 제가 기재위에 있으면서 경제부총리한테도 질문도 하기도 하고 등등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해마다 최저임금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전국이 중앙에서 하니까 최저임금위원회가 하니까 모든 곳이 중앙이 결정하게 되고 최저임금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합의하에 통과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최저임금이 합의하에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방의 물가도 다르고 상가 임대료도 다르고 집값도 다르고 일자리 현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화순에 사는 사람과 서울에 사는 사람과 울산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사는 사람이 광주에 사는 사람이 다 똑같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관한 정도는 한번 넘겨보자. 그러면 아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할 수 있는 틀이 있습니다. 노사민정. 시도 노사민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시에도 노사민정이라고 하는 단체들이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미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권한을 넘겨버리면 충분히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중앙 맨날 그것 때문에 갈등을 빚지 않고도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합의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광주형 일자리, 광주에서의 노사민정 그 회의가 광주형 일자리를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합의를 봐서 출범을 시킬 수 있었던 것. 그것도 만약에 중앙에서 경산의, 요즘에 경산의라고 그러죠. 경산의에서 만약에 광주형 일자리를 결정하고자 했다면 절대로 합의 분이 못하고 지금도 필요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 만약에 지방에 넘긴다면 얼마든지 합의하에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중앙이 다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죠. 벌써 한 30년 전 얘기 같긴 한데 이런 사고들은 사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제가 패널 사고를 넣는데요. 낙동강에 지금도 이런 사고들은 많이 납니다. 국가하천 영산강에도 무슨 환경 문제가 터졌다. 예를 들어서 녹조가 터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주민들이 전화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해운 사건 터지면 대구시에 전화하게 돼 있습니다.
목포에 전화하게 돼 있고 그 가까운 지자체에 전화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영산강, 뭐 낙동강, 국가하천, 한강 이거 환경부 국토부 잘못됐던데요. 환경부인데 하여튼 뭐 결국은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에는 국토부였죠. 소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자체에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건 터져가지고 전화 받으면 저희도 알아보고 그쪽에다가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의 다이고 그러다 보니 주민분들은 더 늘어나고 얼마든지 지방으로 권한을 넘긴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인 노동자 수급 관리 이것도 지금 전체가 중앙정부에서 하는데요. 이거로 인해서 터지는 화수는 별로 없겠습니다만 나좀 하나 들어도 아마 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 같고 화순에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노동자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수급 관리를 실제 지자체를 통해서 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는 부족하다, 어디는 남아둔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불법 노동자 이것도 얼마든지 중앙이 아니고 지방으로 넘긴다면은 충분히 훨씬 미세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를 하나 더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